뉴욕시가 이르면 다음 달 6일부터 3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갑니다. 7월 1일부터는 해변이 개방되지만 오늘부터 예정됐던 일부 뉴욕주의 쇼핑몰과 영화관 개장은 연기됐습니다. 미 전역 절반 이상인 30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2차 파동 우려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1인당 $1,200의 긴급 재난지원 현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무려 11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상대로 현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하원이 민주당 주도로 경찰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대법원이 국경을 넘어 체포된 불법 이민자를 법원의 검토 없이도 추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법 이민자는 신속 추방에 이의를 제기할 헌법상의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2,354명 늘어난 253만 6,942명, 사망자는 446명이 늘어 127,226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96명이 늘어 41만 4,970명, 사망자는 43명이 늘어난 3만 1,416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413명이 늘어나 17만 5,759명, 사망자는 45명이 늘어 15,0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이르면 다음 달 6일부터 3단계 정상화에 들어갑니다. 경제재개 3단계에서는 식당 실내 영업과 퍼스널 케어 업소의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또 7월 1일부터는 해변이 개방되는데요. 다만 오늘부터 예정됐던 일부 뉴욕주의 쇼핑몰과 영화관 개장은 연기됐습니다. 25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가 이르면 다음 달 6일부터 3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 경제 재개 조치가 시작되면 식당의 실내 영업이 가능해 내부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고 농구나 축구, 테니스 등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과 네일샵, 스파, 마사지샵, 문신, 피어싱 등의 영업도 허용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또 이와 별도로 7월 1일부터 뉴욕시 해변을 대중에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진단검사를 받은 시민 중 양성 판정을 받은 비율은 1%대에 불과합니다. 한편 뉴욕주에서 핑거레이크와 서던티어, 모크밸리, 놀스컨트리, 센트럴 뉴욕 등 5개 지역은 오늘부터 경제 재개의 최종 단계인 4단계 정상화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당초 오늘부터 쇼핑몰과 영화관, 그리고 체육관 시설을 재개방하기로 한 계획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주 보건부가 코로나19의 실내 감염 확산에 대해 보다 상세한 자료 분석을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해당 시설의 개방을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2차 파동 우려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전역 절반 이상인 30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미국 내 1일 신규 확진자는 4만 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다 확진을 기록했습니다. 25일 CNN은 존스홉킨스 코로나19 확산 지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주 미 전역 최소 30개 주에서 그 이전 주와 비교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며 특히 13개 주는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서도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정점이었던 지난 4월 하순에서 5월 초순 이후 1일 신규 확진자는 이달 초까지는 3만 명 미만으로 유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달 중순 들어 3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월드오미터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5일 기준 미국 내 1일 신규 확진자는 4만 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다 확진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텍사스와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남부주에서 확진자 급증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 지도부도 2차 파동의 위기감을 느끼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오늘 오전 약 2개월 만에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을 주재했습니다. 애리조나와 텍사스는 주 차원의 경제 재개방 절차를 연기하기로 했고 캘리포니아도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부담이 가중될 경우 경제 재개방 절차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2차 파동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를 늘렸기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사망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면서 경제가 다시 포효하고 있고 폐쇄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같은 날 폭스뉴스 숀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이 거의 3천만 건의 검사를 했다며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확진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경우엔 확진자가 자신이 아픈 줄도 몰랐고 진짜 아프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들도 검사를 통해 확진자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는 검사를 매우 적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매우 위대해 보였을 것이지만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 누구도 사망자 수가 전보다 적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5일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수정했습니다. 그동안은 65세 이상 노인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왔는데요.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위험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히고 임산부는 새로 고위험군에 추가했습니다. 25일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고위험군 목록에 임산부를 추가하고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위험군에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으로 목록을 수정했습니다. CDC는 지금까지 65세 이상 노인과 요양원이나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심장질환, 비만, 당뇨병, 간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질환을 가진 사람 등을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했었습니다. CDC가 새롭게 수정한 고위험군에는 만성염증성 폐질환과 비만, 심각한 심장질환, 겸상세포질환, 제2형 당뇨병, 장기이식 등으로 면역체계가 약화된 사람 등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포함됐습니다. 또 고위험군에 포함되는 비만인 사람의 체질량 지수를 40에서 30으로 낮췄습니다. 다만 CDC는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지 65살이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DC는 또 임산부와 흡연자, 천식 환자, 뇌혈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낭포성 섬유증과 고혈압, 치매와 간질환, 흉터나 손상된 폐질환, 탈라세미아라고 불리는 희귀혈액 질환인 제1형 당뇨병, HIV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 등은 고위험군에 속할 위험이 큰 집단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의 명목으로 미 국민 1인당 $1,200의 현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려 11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상대로 현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부가 현금 지원 초기 사회보장국의 사망자 기록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 등 언론은 미국 회계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재무부가 무려 11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상대로 현금을 지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와 국세청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경기부양 법안이 통과된 이후 미국인들을 상대로 총 2,700억 달러 상당의 현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무려 14억 달러 상당을 사망자에게 지출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은 IRS와 재무부가 지난 3월 경기부양 법안 초안을 마련할 당시 이미 사망자 보조 위험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IRS의 경우는 사회보장국의 사망자 기록에 접근할 수 있지만 실제 지급을 담당하는 재무부의 경우는 사망자 기록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현금 보조 과정에서 부당 지급이 이루어졌고 재무부가 이후 4차 보조에서 시정 조치에 나서면서 뒤늦게 IRS의 사회보장제도 사망자 데이터에 대한 임시 접근권을 얻었습니다. IRS는 이후 사망자 명의로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입장을 밝혔고 부적격 수령자를 상대로 반환 방법을 통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일 하원은 경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상원 공화당이 주도한 개혁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개혁 법안에는 경찰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25일 하원이 경찰 개혁 법안을 찬성 236표, 반대 18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조지 플로이드 경찰 정의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경찰의 용의자 목누르기와 예고 없는 가택 수색을 금지하고 경찰의 권력 남용에 관한 전국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경찰의 비리 행위에 대한 기소를 이전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24일 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됐지만 민주당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에는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상원 공화당안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반면 이번 민주당 주도 하원안에는 경찰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안에 대해 체계적인 인종차별과 경찰의 폭력성을 줄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경찰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경찰을 한 가지 색깔로 칠하려는 게 아니라면서도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인한 시위 현장에서는 경찰이 시민들의 촬영을 저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시위 현장을 촬영하던 기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이 경찰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5일 워싱턴 포스트는 뉴욕대 수정헌법 1조 감시센터가 최근 시민이 경찰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침서를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침서는 경찰이 자신을 촬영하는 시민을 저지하거나 해당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상황에서 위헌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시센터 설립자인 스티븐 솔로몬 교수는 현 시대에는 거리의 시민들이 공무원의 행위를 감시하는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 등을 촬영하고 기록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자유 침해 감시단체인 미국 언론자유 추적자는 최근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촬영을 저지하는 등의 사례가 400건이 넘게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정헌법 1조 감시센터의 보고서는 기존 판례를 인용해 경찰의 이런 행위는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7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012년 촬영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촬영물의 배포를 제한하는 것만큼이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국경을 넘어 체포된 불법 이민자를 법원의 검토 없이도 추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이민자가 신속 추방에 이의를 제기할 헌법상의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절차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아니라 법무부와 출입국 사무소의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대법원이 25일 불법 이민자들이 이민당국의 신속 추방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헌법상의 권리가 없다며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세뮤얼 엘리토 대법관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 절차상의 권리만 주어집니다. 이민 제기가 거부됐을 경우에는 독자적인 사법제도가 아니라 법무부 소속 이민 전담 판사가 해당 사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민자는 의회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당국의 강제 추방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주체는 사법부가 아니라 법무부와 출입국 사무소라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엘리토 대법관은 추방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모든 망명 신청자를 억류시키자는 의회의 판단은 이민 시스템에 받아들일 수 없는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이들을 석방하는 방법도 향후 추방 절차 진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렉사 벤스 법무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신속 추방의 합법성을 입증하고 이민자 구제와 관련한 적절한 범위를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국경을 방어하고 법치를 유지하며 미국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의 채용 방식에 변화를 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는 학벌보다 기술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미국 노동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연방 공무원 채용 시 학벌보다 기술을 중요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로 노동자 정책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방카 트럼프는 AP통신에 학력에 기반한 단순 채용보다는 능력과 지식을 겸비한 지원자를 찾기 위해 연방 공무원 채용 방식을 현대화하려고 한다며 모든 고용주들을 상대로 이런 계획이 노동력 다양성 증진과 강화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심각히 재고하고 그들의 채용 방식을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카는 이와 같은 채용 방식이 기존에 비해 더 다양하고 재능을 갖춘 인재들을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런 변화가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연방 공무원 채용 시 학력을 요구하는 조건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며 학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기술을 강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에릭 가세트 LA시장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늦추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감염자는 총 9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LA 카운티 주민 400명당 1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셈이라며 시의 봉쇄령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최대한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y are or have been infectious to those who are around them, their friends, their family, their coworkers, and others. That's why wearing a face covering. That's why practicing physical distancing. Washing our hands, and yes, still, as painful as it might feel, staying at home whenever we can is our best defense in saving lives. 따라서 당국은 오늘부터 코로나19 검사 능력을 대폭 늘려 시 운영 검사소 7곳에서 하루 평균 13,7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의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는 1,260명 추가돼 총 9만 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는 34명 추가돼 모두 3,205명으로 늘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의회에서 협정이 체결되면 캘리포니아주는 앞으로 3년 동안 비상 손실 준비 자금 약 80억 달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 협정이 체결될 경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예산안 조정을 위해 비상손실 준비자금 약 80억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비축금은 개인 보호 장비와 의약품 공급, 무료 검사 제공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약 534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비축금 외에 공무원들의 임금 삭감과 사업체에 대한 일시적 세금 인상 방안 등으로 나머지 적자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내일 예산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최근 뉴욕주 저소득층 렌트비 지원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가정 및 지역사회 재생국은 현재 저소득층이 신청할 수 있도록 렌트비 바우처 프로그램 준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난 3월 7일 이후 일자리를 잃었고 렌트가 전체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지역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세입자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치의 렌트비를 바우처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멘틱스가 진행하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는 분당 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3개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임시 허가로 재외국민은 앱에 증상을 입력해 한국 의사의 화상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현지 병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궁중무용 처용무가 뉴욕 항공문화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보입니다. 뉴욕 항공문화원은 26일부터 온라인 무형문화유산 렉처 퍼포먼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궁중무용 처용무를 문화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미국 아시아학과 연합대표를 맡고 있는 힐러리 핀첨 성대표가 나와 영어 해설을 진행하고 이후 국립국악원의 공연 영상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고교생을 대상으로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 고교생으로 10에서 12학년생들을 우선적으로 뽑지만 한인 커뮤니티에 관심이 많은 9학년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턴십 과정은 오는 7월 13일부터 6주 동안이며 매주 업무 내용과 프로젝트를 받아 진행하고 보충 자료와 녹음된 강의, 자료 등이 제공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때때로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역시 흐린 가운데 때때로 천둥 번개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지만 오후부터는 역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